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대목에서 김홍준 학교 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도 진단했고 상황도 파악했는데 그리고 문학의 일상성이라는 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좀 쉽게 대중분들이 문학 그러면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 대중들이 문학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뭘 어떻게 책 읽고 시 읽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마음이 내키면 또 글로 옮기고 네. 또 자기들 이렇게 동네 사람들 어울리는 친구들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고 그러다가 작품이 만들어지면 운울마실에 기고하시고 또 그렇게 하다가 기회가 되면 또 문단에 한번 역할을 얻기 위해서 노려보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신춘문예거든요. 그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문창과 학생들 저 공부 그 신춘문예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저도 신춘문예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신춘문예는 통과 의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인들이 문학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 그 통로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운율마실에서 최근에 신인 작품상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듬성듬성 이름 찾아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작품의 수준을 평가하고 논의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런 방식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그 쉽게 접근하는 건 자기네 동네에 있는 그 문학회 이런 데 가서 배우고 듣고 따라다니고 그러면 네. 시인 돼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 가면 골목마다 시인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거의 시인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은 그 유행이 됐어요. 시를 쓰고 읽고 낭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가지 흠이라면 너무 자기들끼리 만족에 빠지면 그건 또한 위험하다 이런 생각. 오늘 제가 위험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경계를 넘어갈 때는 나름대로의 고뇌와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요 다들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김홍정 작가님 말씀에 좀 보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뭐 정말 말씀 그대로 그냥 뭐 쓰면 되죠. 많이 읽고 그게 맞는 말이죠. 저는 이제 고전 시가 전공자라서 고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조라는 장르가 있어요. 근데 고려 말에 완성이 되고 조선 시대의 국민문학으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조라는 장르가 태어나서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나이에 관계없고 지식에 관계없고 그 다음에 남녀에 관계없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조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술 한잔 딱 막걸리 마시면 마실 나갔다가 뭐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이런 식으로 소재 자체도 금방 내가 지금 여기서 겪는 거를 시조로 즉흥적으로 씁니다. 그게 작가예요. 뭐 작가라는 타이틀 신춘문예에서 너는 작가다라는 명칭을 주었을 때만 내가 작가냐. 우리는 즐기고 좋아하면서 문학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문학으로 5살 먹은 애도 뭐 이율곡 같은 사람 5살 때 썼대요. 뭐 또 뭐 10살 먹은 애도 초동도 쓰고 그다음에 기녀들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기녀들의 작품은 대단하죠. 뭐 황진이, 매창모. 개인적으로 기녀 작품 좋아합니다. 그죠? 나중에 뭐 학위 들어오면 기녀 논문 쓰세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기녀시조 연구. 네. 그래서 기녀들이고 또 그 외에 기타 양반들 뭐 이황, 이율곡 얼마나 정철 뭐 참
기가 막힌 작품들을 시조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 속에 유학사상, 불교사상, 모든 민간 신앙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조를 쓰면서 작가가 된 거예요. 누가 작가라는 명칭을 주지 않았지만 전 국민이 앉았다 하면 시조로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화답 시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포즈 할 때도 그냥 뭐 나 널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시조로 탁 써서 보내면 탁 답이 오고, 그 뭐 충성의 대명사로 되는 정몽주의 단심가가, 또 이방원의 하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들었다 하면 저런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로 뭐 전화로 할 수도 없는 시대고 이거로 뭐 찌찌찌찌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탁 꺼내서 시조 써서 딱 내 의견을 얘기하면 너 이런 들었다 하고 저런 들었다 그냥 나랑 같이 이조를 끌어가자. 그래 정몽주한테 제안을 하니까 정몽주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이 몸이 죽어도 뼈가 부서져도 너하고는 같이 안 하겠다. 딱 답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화답 시조가 그 문학인데 그게 생활화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벽을 높게 해서 뭐 시인 아니면은 뭐 이런 데 실어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우리 시인이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좀 몇 개 끼워주고 동기가 되게 해서 이 문학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아직은 독자의 입장으로서 네. 한번 이렇게 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학을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 제 자랑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하셔요. 네. 이럴 때 하셔야죠. 언제 하지? 네네. 제 주변에는 그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몇 명. 그래서 시 낭송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으로 데뷔한 사람도 있고, 또는 시 습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중 그 음악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정말 그 저변에 그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외에는 어떤 마을이나 그런 데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무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일 때문에 좀 자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거기 그 무안에 가면은 이거 참 개인적인 이게 좀 선전이 될 것 같아서 무한하지 않으니까 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어떤 그 네.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사거리 반점이라는 곳인데 인간극장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왜 유명하냐 하면 지금 요리사, 네. 요리를 하시는 그 주방장, 그분이 시를 쓰시는 시인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자기 시를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시인이 작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노래로 만들어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전국적인 명소가 된 곳이죠. 근데 그곳이 지금 이제 그 무안이라는 굉장히 작은 곳에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몇 사람이 모여서 그 무안의 문화를 이끌어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그만 장소, 마을의 조그만 장소에다가 자기네끼리 그냥 노는 거예요. 자기가 쓴 자작시를 낭송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시를 가져와서 낭송도 하고 중간에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마을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작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시를 전하고 또는 이제 그 문학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권을 이렇게 초대장을 주는 거죠. 공짜로 와서 같이 놀자. 고구마 삶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런 걸 이제 마련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 줄을 몰라요. 그 주로 밥 먹고 나면 술 먹고 나면 노래방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노는 문화인 거예요. 그 다른 차원의 어떤 걸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은 그게 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작지만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처음에 뭐지 하고 왔다가 시 한 편 들으니까 좀 뭔가 좀 다르네? 그리고 시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가슴을 찌르네? 뭐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거리 반점의 그 주방장은 꼬부랑 할머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고구마 캐고 뭐 하면서 그 평생을 이렇게 그런 거 하다가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이제 그런 애잔한 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히트를 많이 쳤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그 문학을 좀 평범한 사람들이 알리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왕 자랑하는 거 제가 또 한 가지 제 자랑을 또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자서전을 이렇게 좀 도와주게 됐어요. 할머니들 자서전을. 근데 사실 할머니들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똑같아요.
지금 이제 80대 막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친정에서도 맨날 동생 돌보고 일하다가 시집을 와요. 그러면 시집 오면 똑같아요. 시집살이 엄청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덧 보니까 자기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없었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꿈이라는 걸 꿔보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굶지 않고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도 할머니들이 뭐 우리가 쓸 자서전이 뭐 쓸 게 뭐가 있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 할머니들의 어떤 그 삶에서 각각 다른 포인트 하나씩을 이렇게 발견하느라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그 작가들의 시를 가져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제목 쓰고 그 내용을 쓰면서 또 그 맞는 시를 또 골라다가 각각 넣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초고가 나왔거든요. 할머니들한테 이제 정보가 틀리거나 그랬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 3남 2년대 뭐 2남 3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다 돌렸는데 그 마을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들 너무 감동했대요. 왜냐 그 시가 들어간 게 너무 좋았다는 그렇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지만. 네. 다른 사람의 자기네 시지만 얘기야.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얘기야. 이대목에서 한번 이렇게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토담. 시를 몰랐던 할머니,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시큰둥하고 그게 뭐야 했던 할머니들이 자기 작품에 그 시 들어간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생활 속의 문학이라는 건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이민우 기자님은 잘했습니다. 일상 속의 시시함을 아주 고퀄리티 시로 연결해가지고 뭐 고퀄리티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주 그냥-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문학으로 좀 감동을 주고 교수님도 싶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왜냐면 초문학에 참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급 되시는 분들이 그 문학에서 사실 활동을 많이 하셔서 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례? 그래요. 이쯤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문학은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생활화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학적 치료학이라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문학 치료학.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시창작반을 한 20년간 강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학력에 관계없이 또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오십니다. 근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문학 소녀로 이렇게 꿈을 꿨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뭐 지금 7, 80세, 뭐 60세 된 분들도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문학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 좀 키워놓고 자식들 착착 키워서 막 다 성공시켰다 현대말로 그렇게 해놓고 나를 돌아보니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옛날에 문학을 좀 좋아했는데 시를 좀 한번 써볼까? 못 쓰더라도 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A라는 할머니신데 지금 이제 78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맨 처음에 올 때 70 딱 돼서 왔어요. 근데 지금 8년 넘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딱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는 그 시를 좋아해요. 그런데 시집 누가 사준 사람도 없고 내가 사본 적도 없고 근데 어쩌다 저쩌다 그 교과서에서 배울 때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친해고 싶다. 시랑. 시를 쓰겠다는 감히 말씀 못 드리고 친하고 싶다 그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수강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되고 말고요. 여기는 시를 그냥 그날 와서 하나 듣고만 가도 소득이에요. 그리고 그냥 쓴다는 거는 차츰 이제 마음이 동하면 쓰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거기까지 결정하기 전에 가천대 그 시창작반에 오기 전에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나는 존재가 없다. 우리 자식들은 다 뭐 검사, 뭐 판사 받고 네.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의사. 근데 나는 그들을 만들어낸 거 물론 그게 열매지만 나는 뭐냐 이렇게 해서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진짜 뭐 사람들하고도 만나지도 않고 뭐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는데 어머니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났다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도 해보시고 맛있는 것도 뭐 좋은 옷도 다 사드려 봤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에요. 근데 와서 처음에는 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잘 모르죠. 근데도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취향인 거라. 그래서 금방 친해지더라. 금방 친해지고 배운 것들을 금방금방 이해하면서 외워요. 그러더니 교수님 저한테 시 쓰라고 절대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1년쯤 되면 쓰라고 할까봐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시를 배우면 바로 숙제가 나가요. 음. 그래서 다 써갖고 오고 그 중에 첨삭지도를 해서 제가 그 학생들 중에 두세 명은 꼭 발표를 시키고 하니까 자기 발표시킬까봐 이제 그래서 아이고 안심하시고 그랬더니 3년째 되니까 그때 교수님 제가 시를 써왔습니다. 나 써오라는 말 절대 안 했는데 써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되셨고 치료가 다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없고 아주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시집까지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갖고 시집까지 아시죠? 예. 누군지. 그 여성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도 가시고 시집도 내시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시 등단하고 바로 2년 만에 시집도 네.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몇 살에 내신 거죠 시집을? 그게 76고 네. 그쯤 되셨죠. 그럼 됐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지. 그러고 지금 한 3년 지났나? 아 교수님 좋은 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치유가 된다는 점. 그 문학 치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하나 더 네, 할게요. 네. 예.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은평 시창작반의 사례인데 이제 그분이 그 어쩔 수 없이 교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종교에 관계없이 교회 소속된 은평 시창작반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봉사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문복기가 누구냐 막 이렇게 참네. 아니 왜 할아버지가 또 나를 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좀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딱 이래요. 그분이 좀 꼬장하고 꼬장꼬장하죠. 그때 그 양반도 70노인이네. 딱 근데 와가지고 저를 딱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거든요. 장로님인지 몰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 운영하는지도 몰랐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카페가 있어요. 커피 마시는데 거기에 제 시집이 막 이렇게 꽂아 있었거든요. 그 시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환영하고 말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됐어요. 네. 근데 오시게 된 거를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이번에 우리 허아무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첫 번에 자기 소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한마디라도. 근데 그 양반이 딱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곧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는 지금부터 얘기하겠지만 고백하겠지만 제 생명을 살려준 분이 문복희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모님 병 간호를 13년간 했습니다. 똥 오줌을 다 받아내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식물인간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식물인간이었을 때 여자가 간호하는 경우는 많은데 반대로 여성이 식물인간인데 남편이 한다? 없어요. 그런 걸 거의 다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죠. 근데 이분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도저히 못 보낸다. 그분을 13년간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돌아가셨죠. 근데 참고로 이분 아내분이 굉장히 거구입니다. 이 허 선생님보다 훨씬 거구해요. 허 선생님 가느라고 이 들기도 어려워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맨날 떠먹여주고 밥을. 난 감동이지. 13년간 했다는 거는 이건 거의 인간적으로 진짜 볼 수 없는 너무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가신 다음에 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이제 다 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제 그 지천 덩어리 갔으니 내가 좀 편하겠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므로 이제 죽는다. 자살을 딱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아내가 있을 때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하냐 이제 나이도 먹고 70이 됐는데 그러고 죽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하고 둘이 다녔던 곳을 쭉 돌았어요. 뭐 광화문이라든지 뭐 서울 토백이에요. 둘이 또 연애를 했어요. 그래 그 시대에. 그래서 결국 쭉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내일 죽는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 눈에 딱 시집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시집을 하나 딱 뽑았어요. 여러 개 중에서 딱 뽑아서 쭉 이렇게 봤더니 마음에 딱 드는 구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치자꽃이라는 제 시집의 시인데 거기에 죽어서도 살아서도 손에 꼭 쥘 보석이여라. 요 대목 그분을 감동시켰어요. 죽어서도 살아서도 손에 꼭 쥘 보석이여다. 그걸 자기가 딱 보는 순간 아 내 인생은 보석이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을 구하셨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야,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시도 아니고 그냥 뭐 장난도 아니고 못 써요. 아주 이상하게 써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해서 한 이만큼 써오면 제가 반은 다 자르고 다시 다 이렇게 하면 막 성질을 내요. 교수님, 제가 이거 밤 12시까지는 손대지 마세요. 와, 황당하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제가 첨삭지도 해주는 것이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저하고는 안 맞는군요.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고쳐야 돼. 시를 만들어야죠. 그랬더니 한 3번 정도는 막 화를 내더니 나중에 반성을 하고 교수님 그냥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1년 뒤에 2년 뒤에 이게 작품이 잘 안 돼서 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데뷔를 하시고 아직 시집을 못 내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그래서 6년금 홍삼 6년금 홍삼 시를 만드셨네요. 네, 만들었어요. 예. 너무 대단하십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아, 참 대단하십니다. 예. 사실은 40, 50대의 문우들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노인분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교수님의 그 리더십과 그 영향력은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참 대단하다고 참 느껴지고요.